만약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감정이 철저히 배제된 순수한 논리적 도덕 시스템이 있다고 해보죠. 네. 그런데 그 완벽한 시스템이 사실은 20세기의 가장 끔찍한 학살과 야만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설계도와 정확히 일치한다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굉장히 서늘한 가정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 이성이라는 단어를 야만이나 폭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완벽한 도덕의 세계를 상상할 때면 인간의 그 변덕스러운 감정이나 오류가 완벽하게 제거된 뭐랄까 수학 공식처럼 투명한 세계를 떠올리곤 하죠. 네, 아주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세계죠. 그리고 철학의 역사에서 그 흠결 없는 이성의 대성당을 가장 높고 견고하게 쌓아 올린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칸트죠. 아, 칸트. 네, 이성과 도덕이라는 두 기둥으로 절대 무너지지 않는 보편성의 세계를 구축한 철학자입니다. 사실 도덕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칸트가 세워둔 그 견고한 건축물 안에서 사고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사고의 기본 틀이 되어버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책은 바로 그 눈부신 대성당의 대리석 기둥을 향해 망치를 치켜드는 작업입니다. 아, 흥미롭네요.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고들 책 임마누엘 칸트 자유, 이성, 감성은요. 칸트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평범한 해설서가 아닙니다. 네. 이 책은 20세기의 가장 예리한 지성들이 칸트라는 거대한 산맥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또 의심하면서 그 완벽해 보이던 사상의 밑동을 어떻게 철저하게 해체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묵직한 지적 투쟁의 기록입니다. 이 책이 던지는 화두가 대단히 도발적이고 또 예리하죠. 인간의 감정이 완벽하게 거세된 오직 규칙과 법칙만이 존재하는 그 차갑고 순수한 이성은 과연 항상 선한 결과를 낳을까요? 순수한 이성이 항상 선할 것인가? 네, 칸트가 우리에게 선사한 그 고결한 자율성은 진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해방의 날개일까요?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칸트의 도덕 시스템이 20세기의 피비린내 나는 역사적 비극 앞에서는 그리고 인간의 구체적인 실존적 고뇌 앞에서는 어떻게 산산조각 났는지를 아주 집요하게 해부하게 될 겁니다. 그 해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청취자 당신과 함께 칸트의 실험실로 직접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죠? 칸트에게 있어서 어떤 행동이 진정으로 도덕적이기 위해서는요. 그 행동의 동기 안에 병리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나 본능, 심지어 타인을 향한 따뜻한 연민이나 동정심마저도 단 한 방울도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배제죠. 네.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도와주었다. 이러면 칸트의 엄격한 잣대에서는 그것을 순수한 도덕적 행위로 쳐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감정은 날씨처럼 변덕스럽기 때문입니다. 아, 날씨처럼? 네, 오늘 누군가를 향해 막 끌어올랐던 연민이 내일은 무관심이나 심지어 혐오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칸트는 그런 불안정한 기반 위에서는 결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세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오직 흔들리지 않는 순수한 이성의 명령 그 자체만을 따를 때만 도덕이 성립한다고 굳게 믿은 것이죠. 하지만 책은 비판 이론의 거장인 테오도르 아도르노와 막스 호르카이머의 시선을 빌려서 이 감정이 완벽하게 증발하고 오직 형식적인 이성만이 남은 그 차가운 진공 상태에서 얼마나 끔찍한 괴물이 탄생할 수 있는지를 고발합니다. 괴물이라뇨? 그들이 제시한 개념이 바로 도덕의 반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도덕의 반전이요?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하는 순간 도덕이 오히려 악으로 뒤집힌다는 건가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책에서 이 도덕의 반전을 설명하기 위해 대단히 충격적인 인물을 등장시키잖아요. 사드 후작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줄리에트를 칸트적 이성의 완벽한 화신으로 비유하는 대목에서는 저 정말 소름이 돋았거든요. 아주 날카로운 비유죠? 사드 후작이라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며 쾌락을 느끼는 사디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된 인물인데 그가 창조한 가학적인 인물이 도덕의 완성자인 칸트와 연결된다는 건 사실 직관적으로는 잘 납득이 안 되거든요. 줄리에트의 행동 방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소름 끼치는 연결고리가 명확해집니다.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주목한 것은 줄리에트가 악행을 저지르는 방식이에요. 방식이요? 네, 그녀는 막 분노나 통제할 수 없는 충동에 휘말려서 폭력을 휘두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녀는 칸트가 요구했던 것처럼 인간이 가진 모든 감정적 동요, 타인에 대한 연민, 사회적 금기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배제합니다.
아, 오히려 철저하게 감정을 통제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이 설정한 파괴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냉철하고 합리적인 이성만을 도구로 삼아서 움직입니다. 아, 그러니까 줄리에트 역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에 따르라는 칸트의 지침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향하는 목적지가 보편적 선이 아니라 극단적인 악으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인간을 심판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아주 고성능의 AI 재판관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AI에게는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연민이라는 오류, 즉 칸트가 말한 병리적 감정이 완벽하게 제거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 잔혹하고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이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정작 AI 스스로는 그것이 입력된 알고리즘과 논리 회로에 따른 가장 합리적이고 오차없는 결정이라고 정당화하는 겁니다. 아주 섬뜩한 상황이네요.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는 것만이 도덕이라고 굳게 믿어왔는데 인간적인 내용물이 텅 빈 채 계산 능력만 남은 그런 순백의 이성은 도리어 가장 효율적인 악마가 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 지점이 바로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가 칸트 철학을 찌른 가장 치명적인 급소입니다. 칸트의 형식주의적 도덕은 규칙의 보편화 가능성이라는 그 형식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규칙 안을 채워야 할 구체적인 인간애나 타인의 고통에 공명하는 감각을 거세해버린 거죠. 형식만 남고 내용은 텅 비어버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성이 이토록 목적의 선악을 따지지 않고 오직 수단의 효율성만 계산하는 도구적 이성으로 전락했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겠죠? 20세기를 휩쓴 파시즘과 아우슈비츠의 대학살을 생각해 보시죠. 그것은 결코 이성을 잃은 야만인들의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아, 야만으로부터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야만을 가장 세련되고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폭로네요. 정말 서늘합니다. 네, 이성의 민낯을 파헤친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논의를 한 걸음 더 깊은 곳으로 밀고 가보죠. 이성이 이토록 차가운 폭력의 도구가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면 칸트 철학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빛나는 왕관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자유, 칸트 철학의 핵심이죠. 네, 칸트가 우리에게 약속한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억압이 아니라 내 안에 이성이 세운 도덕 법칙에 나 스스로 따르는 자율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그 자율적 자유의 환상을 깨버리기 위해서 프랑스 현대 철학자 질 들레즈를 무대로 불러옵니다. 들레즈요? 들레즈는 칸트가 말하는 그 자율성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라 매우 교묘하게 변형된 억압에 불과하다고 나를 세웁니다. 이 대목에서 최근 복종을 향한 선의지라는 대단히 모순적인 개념을 파고들죠. 복종을 향한 선의지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내가 스스로 만든 법칙을 따르는데 왜 그것을 굳이 복종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외부의 독재자나 신이 내린 명령에 강제로 굴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들레즈가 스피노자의 철학을 경유해서 칸트를 비판하는 맥락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스피노자와 칸트의 대조군요. 네,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란 인간의 내면에 흐르는 생명력, 즉 기쁨과 본성이 외부 세계와 마주하며 창조적으로 확장되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거든요. 생명력이 뻗어나가는 과정이 자유다? 그렇죠. 그런데 칸트가 도덕적 주체를 탄생시켰다고 자랑하는 소위 그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이런 역동적인 생명력을 철저히 질식시킵니다. 어떻게 질식시키나요? 과거의 인간이 외루엔후와 주인의족 교주가 휘두르는 채찍의 두려워함에 복종해 있다면 칸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 폭군을 인간의 내면, 바로 이성이라는 이름표를 붙여서 우리 마음속 한가운데로 고스란히 옮겨놓은 것입니다. 아, 밖에서 나를 억압하던 주인을 내 머릿속으로 아주 정중하게 모셔왔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시선에서 자유란 마치 내가 직접 정교하게 도면을 그리고 내 손으로 무거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서 만든 아주 튼튼한 감옥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이자 동시에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스스로를 억압하고 감시하는 무서운 간수의 역할을 겸하게 되는 겁니다. 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감옥을 지었고 또 누구도 나를 강제로 밀어넣지 않았으니 나는 대단히 자유롭다고 착각을 하겠네요. 스스로 갇혔으니까요. 하지만 감옥 안에서 나의 본능을 억누르고 이성의 명령, 그 칸트가 말하는 정엄 명령의 그 무조건 뭐뭐 해야만 한다는 차가운 규칙에
철저히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전혀 변하지 않은 거네요. 본질은 복종이라는 거죠. 오히려 외부의 독재자에게 반항할 때는 적어도 분노라도 느낄 수 있었을 텐데 내면화된 독재자 앞에서는 내가 나 스스로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게 되잖아요. 이거 훨씬 더 완벽하고 숨막히림 예속 아닙니까? 정확한 지적입니다. 들레즈는 인간의 그 살아 숨쉬는 욕망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한낱 통제하고 억눌러야 할 대상으로 전락시킨 칸트의 도덕을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억압을 내면화했다는 거군요. 네.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에 맹종하는 것을 자율성이라는 아주 고상한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결국 생명력의 부정이고 복종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일 뿐이라는 거죠. 이성이 어느 순간 타인을 해치는 기계적인 괴물로 변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세운 규칙에 따르는 그 숭고한 자유마저 내면의 감옥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도대체 이 거칠고 혼란스러운 현실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아주 현실적인 고민이죠. 칸트의 체계가 이렇게 무너져 내린다면 매 순간 결단해야 하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기준이 남게 되는 걸까요? 그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책은 마지막으로 실존주의 철학의 거장 장폴 사르트르의 사유를 펼쳐봅니다. 사르트르가 등장하는군요. 네, 사르트르는 칸트가 무슨 수학 공식처럼 세워둔 그 추상적인 도덕의 대성당을 인간의 피와 땀이 뒹구는 현실의 진흙탕 한가운데로 확 끌어내립니다. 진흙탕으로요? 책이 깊이 있게 다루는 사르트르의 핵심 명제는 간결하지만 대단히 강적합니다. 추상적인 도덕은 없다. 오직 상황 속에 도덕만이 존재한다. 추상적인 도덕은 없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칸트의 보편적 입법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선언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도덕이 계속 달라진다면 그거 너무 위험한 생각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르트르가 왜 칸트의 보편 법칙을 비판했는지 책이 소개하는 아주 유명한 역사적 딜레마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어떤 딜레마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점령당했을 때 사르트르를 찾아왔던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의 형은 독일군과의 전투에서 이미 전사했고요. 아버지는 독일의 협력자가 되어서 가족을 버렸습니다. 비극적이네요. 네, 이제 이 청년에게 남은 건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늙고 병든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정년이 어머니 곁을 떠나면 어머니는 절망 속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아슬아슬한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애국심이 막 끓어올랐어요. 국경을 넘어서 자유프랑스군에 합류해 조국을 해방시키고 형의 복수를 해야 한다는 강렬한 의무감이었죠. 와, 정말 피가 마르는 구체적인 현실의 딜레마네요. 자, 이 치열한 갈림길 앞에 칸트의 그 완벽한 정언 명령을 한번 가져와 볼까요? 칸트의 원칙대로라면 과연 어떤 선택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어머니 곁에 남는 것을 선택한다면 어머니라는 한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여하는 것이니까 칸트가 칭찬할 것 같긴 한데요. 네. 하지만 동시에 조국의 해방이라는 더 큰 보편적 대의를 저버리고 수많은 동포들을 고통 속에 그냥 방치하는 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자유프랑스군에 입대하는 것을 선택한다면 조국을 구한다는 보편적인 선을 추구하는 거겠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단순한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결과가 됩니다. 이거 칸트의 규칙으로는 클 수가 없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칸트의 투명하고 완벽한 방정식은 이런 현실의 끔찍한 모순 앞에서는 철저하게 붕괴하고 맙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결국 다른 한쪽의 도덕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사르트르는 칸트의 보편 법칙이 인간을 이런 역사적 현실과 구체적인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유리시키는 온실 속의 윤리라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수학 공식처럼 통제된 온실 안에서는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당장 눈앞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살이 찢기는 거친 현실의 갈림길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군요. 인간이 이런 선언적인 규칙이나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보편적 원칙에 기대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자기기만이라고 부릅니다. 자기기만이요? 스스로를 속인다는 건가요? 일종의 비겁한 책임 회피라는 거죠. 나는 그저 칸트의 도덕 법칙을 따랐을 뿐이다. 이렇게 편개를 대면서 끝내 스스로 선택해야만 하는 불안과 실존의 고독으로부터 도망치려 한다는 겁니다. 책임을 규칙에 떠넘기는 거네요. 맞아요.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인간은 추상적인 규칙이라는 안전한 방패 뒤로 숨는 것을 당장 멈추고 피 흘리는 모순으로 가득 찬 이 구체적인 상황 한가운데 서서 오직 홀로 뼈아픈 선택을 내려야만 한다고요. 듣다 보니까 이런 비유가 떠오릅니다. 칸트가 우리에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인쇄된 아름답고 거대한 지도를 쥐어주었다면 사르트르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시시각각 지형이 변하고 맹수가 튀어나오는 거친 정글이다. 그 온실 속에서나 볼 법한 낡고 떳떳한 지도를 당장 불태워버려라.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지도를 불태우고 눈앞의 정글을 직시하라는 것이 바로 사르트르의 요구죠. 하지만 지도를 불태우라는 그 요구에는 사실 아주 강한 반발심이 듭니다. 보편적인 규칙이라는 그 유일한 지도를 완전히 찢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각자의 상황만을 핑계로 삼는 끔찍한 무법지대에 빠지는 것 아닐까요? 어떤 의미죠? 예를 들면 내 상황에서는 돈을 훔치는 게 최선이었어 라거나 너는 내 억울한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배신한 걸 비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조차 전부 상황 논리로 정당화할 수 있는 완벽한 변명거리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외부의 규칙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이익대로 행동해도 된다는 방종으로 들릴 위험이 분명 존재하죠. 네. 하지만 사르트르가 말하는 실존주의의 결론은 완전히 그 반대편을 향합니다. 지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이 정글에서 내딛는 그 위태로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곧 새로운 지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걷는 궤적이 인류의 지도가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칸트의 미리 정해진 도덕 법칙에 기대어 행동했다면 결과가 끔찍하게 잘못되었을 때 나는 그저 규칙을 따랐을 뿐이다 라며 책임을 법칙 자체에 떠넘길 수 있습니다. 도피처가 있는 거네요. 하지만 사르트르의 세계에서는 기댈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까 그 청년이 어머니 곁에 남든 전쟁터로 떠나든 그가 상황 속에서 내린 고독한 결단은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이런 상황에 처한 모든 인간은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그 청년 스스로 전 인류를 향해 새로운 보편성을 선언하는 대단히 무시무시한 행위가 됩니다. 아, 오히려 규칙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선택의 무게가 무한대로 무거워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도를 찢어버린 자의 어깨 위에는 오직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온 인류의 운명이라는 칸트의 규칙보다 훨씬 더 무겁고 두려운 책임감이 얹혀집니다. 규칙 뒤로 숨지 못하고 자신의 선택이 만들어낼 모든 결과에 대해 단 한마디의 변명 없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피 흘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르트르 실존주의의 뼈아픈 윤리입니다. 이 책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진정 거대한 지적 해체의 현장입니다. 칸트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이성이라는 순백의 대리석으로 아주 높고 견고하게 쌓아올린 도덕의 대성당. 네. 그 성당은 수백 년 동안 그 어떤 비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완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20세기의 철학자들은 그 성당의 문을 아주 거칠게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아도르노와 호르카이머는 그 투명해 보이는 순수 이성의 재단 밑에 피비린내라는 폭력과 도구화된 잔혹함이 심겨져 있음을 폭로했죠. 네, 효율적인 악마요. 들레즈는 우리가 스스로 법칙을 세운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아름다운 자율성이 사실은 우리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갉아먹는 내면의 감옥이었음을 보여주었고요. 스스로 지은 감옥. 그리고 마침내 사르트르는 그 안전해 보이던 대성당의 지붕을 뜯어내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짐승이 우는 거친 현실의 진흙탕 속으로 우리를 무자비하게 내몰았습니다. 자, 이제 숨죽여 이 치열한 논의를 따라오신 청취자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책의 철학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던 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의 잣대들을 우리의 삶에서 모두 불태워버린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낡은 억압과 환상에서 마침내 해방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각자의 그럴싸한 특수한 상황과 차가운 효율성만을 내세우며 그 어떤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도 서슴없이 정당화하는 아주 끔찍한 혼란과 야만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 칸트가 쥐어주었던 완벽한 지도가 모두 재가 되어 흩어진 이 어둡고 낯선 숲속에서 당신은 내일 당장 어떤 나침반을 거머쥐고 앞으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인간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주했던 그 수많은 모순들을 떠올려 보시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날카롭고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대체 왜 타인으로부터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까요? 참 무겁고도 핵심적인 질문이죠.
네. 오늘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 이 책은 그 임마누엘 칸트와 아비샤이 마갈릿이라는 두 철학자의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시각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거대한 주제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곧장 끌고 들어갑니다. 일단 칸트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책을 보니까 칸트는 인간을 아주 묘한 이중적 존재로 보더라고요. 이중적 존재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면 밥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어떤 본능에 휘둘리는 자연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이성을 통해서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울 수 있는 이성적 존재라는 거죠. 칸트가 볼 때 우리 존엄성의 핵심은 내 안의 이성, 그리고 그 이성이 만들어내는 자율성에 있다는 건데 내가 내 도덕의 입법자가 된다는 게 정확히 어떤 느낌인 건가요? 칸트의 그 자율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가 감정이라는 요소를 도덕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뜯어게 버렸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이게 현대의 우리에겐 굉장히 낯설고 당황스러운 지점이거든요. 감정을 도려냈다고요? 네. 흔히 우리는 길에서 취해 떠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불쌍해서 돕는 걸 아주 아름다운 도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하죠. 연민이나 동정심 같은 거요. 그렇죠. 그런데 칸트는 책에서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 동정심이나 연민 혹은 남을 돕고 나서 내면에서 느껴지는 뿌듯함 때문에 한 행동은 도덕적 가치가 제로라고요. 잠깐만요. 불쌍해서 돕는 게 도덕이 아니라고요? 네. 칸트의 엄격한 기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뭐가 도덕이라는 거죠? 칸트가 요구하는 건 감정적 동요가 전혀 없는 상태, 즉 책에서 표현하는 도덕적 무감각 상태입니다. 내가 슬프든 기쁘든 혹은 상대방이 불쌍하든 얄밉든 그런 변덕스러운 감정은 다 배제하는 겁니다. 오로지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을 도와야 한다는 내가 세운 보편적 법칙, 그 의무감 하나만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진짜 도덕성이 발현된다는 거죠. 아, 감정은 변할 수 있으니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은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기 이성으로 목적과 법칙을 설정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이게 바로 칸트가 인간 존엄성을 증명하는 아주 강력하고 적극적인 정당화 방식입니다. 듣다 보니 제 머릿속에 좀 기괴한 비유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그러니까 칸트가 원하는 인간상은 일종의 최첨단 실내 온도 조절기 같은 건가요? 실내 온도 조절이요? 네. 내가 기분이 좋아서 혹은 추운 게 너무 싫어서 남에게 담요를 주는 건 그냥 본능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라는 기계에 타인을 돕는다는 보편적 원칙을 확고하게 프로그래밍 해두고 외부 온도가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든 그냥 원칙대로 작동해서 담요를 내밀 때만 나에게 존엄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너무 로봇 같지 않나요? 실내 온도 조절이라는 비유가 아주 재미있네요. 조금 차갑고 기계적으로 들릴진 모르지만 칸트가 의도한 바를 꽤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핵심은 외부의 환경이나 내 안에 변덕스러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함이니까요. 단단함요? 네, 칸트에게 도덕은 감정이라는 모래 위에 짓는 위태로운 집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단단한 안반 위에 세우는 굳건한 성벽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성벽 너무 높고 견고해서 숨이 좀 막히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책에서도 칸트의 이 찬란한 이성의 성벽을 보여준 직후에 아비샤이 마갈릿이라는 철학자의 아주 뼈아픈 현실적 비판을 들이미입니다. 마갈릿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인간의 고도의 이성이나 도덕적 능력을 존엄성의 근거로 삼는 이 적극적 정당화가 현실 세계로 내려오면 얼마나 끔찍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아느냐고요. 이성이 무기가 된다? 아, 혹시 그 이성이라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들을 배제하게 된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인지장애가 있어서 칸트가 요구하는 고도의 이성적 입법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도덕적으로 살 의지가 전혀 없는 흉악한 범죄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칸트의 논리대로라면 존엄성의 근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칸트의 잣대를 끝까지 밀어붙이면 이들은 이성적 능력이 없거나 쓰지 않으니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해도 무방하다는 무서운 논리적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와, 그거 정말 소름 돋는 결론이네요. 생각해보면 나치의 우생학이나 역사 속의 끔찍한 차별들이 다 그런 논리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너희는 우리만큼 이성적이지 않으니? 인간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갈릿은 칸트의 방식을 아예 뒤집어 엎습니다. 인간이 왜 고귀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한 존재인지 증명하려 헛고생하는 대신 질문의 방향을 180도 틀어버리죠. 어떻게 틀어버리나요? 왜 인간을 모욕하는 것이 그토록 끔찍한 절대 악인가? 바로 이 지점에 집중하는 소극적인 정당화를 시도합니다.
마갈리스에게 중요한 건 고상한 이성의 증명이 아니라 당장 내 앞에 카인에게 가해지는 잔혹함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아,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가 곧 존엄성이다. 시선을 하늘의 이데아에서 진흙탕 속 현실로 확 끌어내리는 느낌이네요. 그런데 책을 꼼꼼히 읽다 보니까요. 마갈릿이 말하는 모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상에서 부장님 때문에 오늘 기분 완전 잡쳤어 라고 말할 때 그런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무겁고 뭔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숴버리는 느낌이던데요. 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마갈릿의 철학을 이해하는 첫 단추입니다. 책에 등장하는 마갈릿의 모욕에 대한 정의를 보면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자존감을 상실했다고 느낄 만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를 제공하는 행동이나 상황이라고 아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한다. 가장 극단적인 예시가 바로 살아있는 인간을 마치 물건이나 짐승처럼, 즉 사물처럼 취급해서 인간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홀로코스트에서 나치가 유대인들을 인단 이하라고 부르며 수용소에 가뒀던 것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굳이 그런 거대한 역사적 비극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상에서도 이런 모욕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직장에서 나를 인격체가 아니라 언제든 갈아 끼울 수 있는 기계 부품처럼 대할 때를 떠올려 보세요.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조리돌림하며 철저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때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마갈릿이 짚어내는 모욕의 진짜 공포는 피해자의 통제력 상실에 있습니다. 내 삶의 운명, 내 자존감의 결정권이 가해자의 자의적인 변덕에 완전히 넘어가 버려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상태. 그건 그냥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실존적인 파괴입니다. 여기서 책을 읽다가 제 머리에 완전히 쥐가 났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논리적으로 같이 따져봐 주시죠. 책에서 이걸 모욕의 역설이라고 부르던데 모욕의 역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네, 만약 직장 상사가 저를 아무 이유 없이 쓰레기 취급하며 모욕했다고 칩시다. 논리적으로 보면 그 상사의 행동은 100% 헛소리잖아요. 그럼 저는 제 튼튼한 이성으로 저 인간이 미친 거지 내 가치에는 변함이 없어 라고 무시해버리면 끝이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부당한 공격이라면 내 자존감이 단 1g도 깎일 이유가 없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진짜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가해자의 말이 틀렸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깊은 내상을 입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역설에 부딪힐 때 우리는 비로소 마갈릿이 말하려는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마갈릿은 여기서 칸트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던 감정, 그중에서도 수치심이라는 매우 사회적인 감정에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수치심이요? 네. 인간의 자존감은 진공 포장된 방 안에서 나 혼자, 나는 소중해, 나는 고귀해 라고 100번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이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요즘엔 다들 자존감 지키기 하면서 자기 내면을 돌보라고들 하잖아요. 마갈릿은 그걸 환상이라고 봅니다. 자존감이라는 개념의 뼈대 자체가 필연적으로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즉 타인의 눈을 통해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의 시선이 필요하다. 네,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멘탈을 잡으려 해도 나를 둘러싼 환경과 타인들이 나를 지속적으로 벌레 취급하고 나의 통제력을 뺏어버린다면 결국 인간은 그 풍력적인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게 되고 자존감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마갈릿의 서늘한 진단입니다. 와, 이거 진짜 뼈맞은 대품이네요. 그러니까 칸트가 철저하게 나 자신이라는 1인칭 시점, 내 안에 고립된 이성에서 존엄성을 찾으려 했다면 마갈릿은 카메라 앵글을 확 돌려서 나와 타인이라는 2인칭 시점, 즉 관계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온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정신승리보다 현실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느냐가 존엄성의 진짜 실체라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은 아니지만 핵심은 찔렀습니다. 완벽하지 않다니. 뭐가 빠졌나요? 칸트의 1인칭에서 마갈릿의 2인칭으로 시점이 이동했다면 이제 우리는 필연적으로 3인칭 혹은 다수의 인칭으로 세계를 넓혀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존엄성이 나와 타인 사이의 관계에 전적으로 달려있고 우리가 혼자만의 방이 아니라
수많은 타인으로 바글거리는 공유된 세계를 살아가야 한다면 도대체 이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타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조율해야 할까요? 아, 2인칭을 넘어서 사회 전체로 가는 거군요. 네, 이 거대한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한나 아렌트라는 또 다른 거장의 사유를 무대 위로 불러올립니다. 아렌트, 드디어 나왔네요. 여기서 아렌트 철학의 뼈대가 되는 복수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책에서 복수성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그냥 지구에 80억 명이나 있으니까 인간은 복수다, 숫자가 많다 이런 뜻인 줄 알았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읽어보니까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양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주 흔한 오해죠. 만약 공장에서 똑같은 머그컵을 10,000개 찍어냈다고 칩시다. 컵이 여러 개니까 복수형이긴 하지만 아렌트는 이걸 인간의 복수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 복수성이란 정확히 뭔가요? 아렌트에게 복수성이란 80억 명의 인간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유일무이하고 결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다름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에서 찍어낸 붕어빵 10,000개가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수공예 품 10,000개가 각기 다른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똑같이 프로그래밍된 클론들이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대화할 필요도 설득할 필요도 정치라는 걸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냥 한 명의 생각대로 다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근본적으로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과 행동을 통해 이 공유된 세계, 아렌트가 말하는 현상의 공간 속으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남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다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현실적 딜레마가 생깁니다. 모두가 그렇게 각자의 고유한 렌즈로 세상을 다르게 본다면 우리는 이 복잡한 세계에서 어떻게 공동의 결정을 내리고 옳고 그름을 합의할 수 있습니까? 정치나 도덕의 문제라는 게 물에 끓는 점은 100도다 라는 과학적 진리처럼 반박 불가능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객관적 진리도 없으면서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아렌트는 이 난제를 풀기 위해 아주 기발한 지적 도약을 시도합니다.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칸트가 예술작품을 평가할 때 썼던 미감적 판단의 논리를 끌어와서 정치와 도덕의 영역으로 이식해버리는 겁니다. 예술을 평가하는 방식을 정치에 쓴다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그림 보고 와 예쁘다 하는 거랑 어떤 복지 정책이 옳은가를 결정하는 건 완전히 다른 뇌관을 쓰는 느낌인데요? 겉보기엔 멀어 보이지만 그 기저에 깔린 작동 원리가 정확히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미술관에서 어떤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은 참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이건 1 더하기 1은 2다처럼 타인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객관적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취향의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난 민트 초코가 좋아 라는 식의 완전한 개인 취향 고백과도 다릅니다. 아, 알 것 같아요. 민트 초코를 좋아한다는 건 남이 싫어하든 말든 상관없는 완전한 내 입맛이지만 이 그림이 아름답다거나 이 영화가 명작이다라고 말할 때는 은근히 내 옆에 있는 친구도 내 의견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야,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냐.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하면서요. 빙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아름답다고 혹은 옳다고 판단하고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 이면에는 나와 세상을 공유하는 타인들도 내 판단에 동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타인을 향한 강렬한 호소와 기대가 깔려 있습니다. 아하, 동의를 구하는 호소요? 네, 아렌트는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정치적, 도덕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미감적 판단의 구조와 같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능력을 확장된 사유방식이라고 부릅니다. 확장된 사유방식? 단어 느낌만 보면 내 좁은 두개골 안에 갇힌 시야를 넓힌다는 뜻 같은데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 상상력이라는 방안으로 나와는 의견이 다른 타인들을 싹 다 초대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래서 만약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볼까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일종의 역지사지 같은 거네요. 역지사지와 비슷하지만 단순히 감정이입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아렌트는 우리가 타인들의 다양한 관점을 내 상상력 안으로 끌어들여 머릿속에서 그들과 치열하게 대화할 때 비로소 나의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나 강압적인 논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인간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통의 감각,
즉 공통감에 호소하는 거죠. 와, 이거 진짜 멋진 개념인데요. 타인들과 내가 이 둥근 세계에 발을 붙이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서로의 다름과 부딪히면서 설득해 나가는 그 피곤하고 지난한 과정 전체가 바로 정치고 도덕이다. 정확합니다. 칸트가 철저히 내 안의 이성에 집중했다면 아렌트는 내 머릿속에 타인들을 상상력으로 초대하면서 세상을 이해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우리의 논의는 여기서 한 번 더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세계가 수많은 타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서로의 시선을 의식하며 조율해야 한다면 이쯤에서 가장 폭발력 있는 철학적 질문 하나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폭발력 있는 질문이요.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결국 내 행동을 지시하는 도덕적 규범의 진짜 기원, 그 권위의 최종 보스가 누구냐는 문제 아닌가요? 오, 핵심을 짚으셨네요. 나 스스로가 규칙을 만드는가? 아니면 내 앞에 서 있는 타인이 나에게 규칙을 강제하는가? 책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칸트와 자크 데리다의 거대한 충돌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잖아요. 네. 소양 철학사에서 도덕의 기원을 둘러싼 가장 치열하고 근본적인 대립이죠. 앞서 길게 이야기했듯 칸트에게 도덕의 알파와 오메가는 자율성입니다. 타인이나 신, 외부의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내 이성으로 보편적 법칙을 세운 뒤 내 의지로 그 법칙에 묵묵히 복종하는 것. 그것이 인간 존엄성의 극치죠. 스스로 법칙을 세운다. 네, 그런데 데리다는 이 칸트의 견고한 성을 밑동부터 다이너마이트로 날려버립니다. 데리다는 단언하죠. 도덕적 규범의 원천은 결코 나 자신 안에 있지 않다고요. 그럼 어디에 있는데요? 철저하게 타자성, 즉 나와는 완전히 다른 불투명한 존재인 내 바깥의 타자에게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율성에 정반대니까 완전한 타율성이라는 뜻인가요? 청취자분들이 확 와닿게 제가 극단적인 비유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해보시죠. 칸트의 세계에서 저는 제 인생이라는 주식회사의 지분 100%를 가진 CEO입니다. 남의 간섭 없이 제 훌륭한 이성으로 회사 내규를 엄격하게 짜고 스스로 그걸 지키죠. 그런데 데리다의 세계로 오면 이야기가 호러물로 바뀝니다. 제가 회사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심지어 제가 CEO가 되기도 전부터 이미 문 밖에 정체불명의 진상 고객, 아니 압도적인 권력을 가진 타자가 서 있는 겁니다. 진상 고객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타자의 부름과 요구에 이미 태어날 때부터 빚을 지고 있고 그 타자의 존재 자체가 내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야 할지 규칙을 다 정해버린다.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내가 선택하기도 전에 이미 책임이 지워져 있다는 게 억울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데리다 철학의 그 비대칭성 때문이죠. 방금 든 비유가 매우 직관적인데 데리다는 우리가 나는 이성적 주체니까 이제 도덕 법칙을 세우고 타인을 존중해볼까라고 여유롭게 결심할 수 있는 상태 자체를 부정합니다. 우리는 이미 타자의 부름, 타자의 고통스러운 얼굴 앞에 일방적으로 던져져 있습니다. 던져져 있다. 네, 도덕적 책임이라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서명하는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로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하고 절대적인 타자로부터 우박처럼 쏟아져 내리는 내게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무한한 책임입니다. 내가 선택한 적도 없는데 타자에게 무한히 응답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먼저 떨어져 있다. 네, 데리다에게는 이 비대칭적이고 무한한 타자를 향한 책임성이야말로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최초의 조건입니다. 칸트가 말하는 나의 자율성조차도 타자의 부름에 응답하려는 이 근원적인 책임성이 시간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앞서 있지 않다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 데리다의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와, 책에 담긴 이 철학자들의 릴레이를 따라가다 보니 정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뇌가 팽창하는 기분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도 같이 이 궤적을 그려보시죠. 처음에 칸트는 인간 내면에 반짝이는 이성과 자율성에서 존엄성의 불씨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마갈릿은 아니야, 현실을 봐. 존엄성은 내면의 정신 승리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과 모욕 없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지켜져라 라며 우리를 밖으로 끌어냈죠? 네, 관계의 차원으로 넘어왔죠. 이어서 아렌트는 그 타인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판단을 내리려면 끊임없이 머릿속에 남들을 초대하는 확장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해 라고 말했고, 마지막으로 데리다는 아예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네가 도덕적 주체가 되는 진짜 이유는 네 잘난 이성 때문이 아니라
너를 부르고 있는 타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야 라고요. 그 흐름이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거대한 통찰입니다. 이 사상가들이 서로 치고받으며 논쟁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의 진실을 향해 수렴하고 있죠. 인간은 결코 우주에 떠도는 고립된 원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립된 원자가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타인과 보이지 않는 끈으로 깊게 얽혀있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타인은 내 도덕성을 방해하는 귀찮은 변수가 아니라 내가 나를 존엄한 인간으로 성립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타인이 없으면 나도 없는 셈이죠. 타인이 없으면 나도 없다. 자,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우리의 이 치열했던 사유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을 아주 극단적인 상상 속으로 밀어넣어 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이 기억과 이성을 고스란히 가진 채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망망대해의 무인도에 홀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단 한 명의 사람도, 심지어 짐승 한 마리도 마주친 일 없이 영원히 완벽하게 고립되어 살아간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절대적인 고독의 진공 상태에서 칸트의 말처럼 여러분 내면의 이성만 잘 작동한다면 여러분의 그 위대한 인간적 존엄성과 도덕성은 티끌 하나 없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마가렛과 데리다가 끈질기게 경고했던 것처럼 당신을 비춰주고 당신에게 응답해줄 그 타인의 눈동자가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순간 당신이 굳게 믿어왔던 도덕이니 존엄성이니 하는 것들조차 파도에 쓸려가는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혼자 남겨진 인간은 과연 스스로를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묵직하고 서늘한 질문을 남겨두며 지금 이 대화에 함께하고 계신 당신,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계몽이라는 상태에 도달하는 게 왜 그렇게 느리고 또 고통스러운 과정일까요? 이 질문부터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철학적 텍스트들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서로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채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이 거대한 난제를 풀기 위한 여정이거든요. 네, 아주 거대한 숙제죠. 책의 내용을 보면 인간이 남의 지도를 받지 않고는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무능력,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한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뼈아파요. 인간은 그 의존적인 상태를 단순히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게 아니라 너무 편안하게 여기고 심지어 사랑하기까지 한다는 거죠. 내가 대신 생각해주겠다고 나서는 후견인들한테 기꺼이 돈까지 지불하면서 말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위험한 일이니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익숙한 통제 아래, 그러니까 누군가 정해준 규칙 안에 머물러 있으려는 강력한 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맞아요, 편하니깐요. 그래서 칸트는 혁명이나 폭동 같은 급진적인 물리적 방식으로는 결코 인간의 내면이 계몽될 수 없다고 경계했습니다. 대신 진정한 계몽을 위해 아주 정교하고 어쩌면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을 책에서 제시하죠. 아, 그 조건들이요. 네. 첫째는 이성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그 어떤 제약도 없이 항상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 둘째는 누군가가 단순히 사적인 이익을 좇는 개인이 아니라 대중과 독자 세계 전체를 향해 발언하는 학자의 위치에서 이성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적인 진보는 멈춰버린다고 본 겁니다. 좋아요. 이 부분을 하나씩 풀어보죠. 칸트가 구분한 공개적 이성과 사적 이성. 이게 사실 처음 들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용어가 좀 낯설죠. 네, 보통 우리가 사적이라고 하면 내 개인적인 시간, 내 집에서의 완전한 자유를 떠올리고 반대로 공개적이라고 하면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눈치 보는 제약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책에서는 이 개념을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서 설명합니다. 그게 바로 칸트 철학의 절묘한 지점입니다. 칸트에게 사적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은밀함이 아니라 국가나 조직 같은 거대한 기계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상태를 뜻하거든요. 기계의 부품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특정한 직책이나 공직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 행동해야 하죠. 그래서 칸트는 이 사적인 영역에서는 이성의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하고 심지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조건 복종이요? 네. 반대로 공개적이라는 것은 조직의 꼬리표를 떼고 오직 이성을 가진 한 명의 독립된 주체로서 전 세계의 대중을 향해 발언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무한한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 이 극명한 차이를 이해하려면
책에 등장하는 세 가지 직업의 예시를 보는 게 제일 확실하더라고요. 장교, 시민, 그리고 성직자 이야기인데 첫 번째 장교의 예를 들어보죠.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전쟁터에서 상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고지를 향해 돌격하라는 지시인데 장교가 보기에 그 작전은 전술적으로 완전히 엉망인 거죠. 이때 업무 중인 장교가 부하들 앞에서 자, 이 명령의 합리성에 대해 우리 토론해보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군대는 그 즉시 붕괴할 겁니다. 그렇죠. 완전히 박살나죠. 칸트는 바로 이 상태를 이성의 사적 사용이라고 부르고 여기서는 토론이 아니라 절대적인 복종만이 의무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하지만 이 장교가 전투가 다 끝난 뒤에 군복을 잠시 벗어두고 학자의 위치에 서서 군사 잡지에 글을 기고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거죠. 그는 더 이상 조직의 부품이 아니라 전 세계 독자를 향해 말하는 지식인이 됩니다. 네. 공개적 영역에선 그는 그 작전의 부당성이나 군사제도의 치명적인 결함을 아주 논리적으로 비판할 완전하고 무한한 자유를 가집니다. 국가가 절대로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게 책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시민의 예시도 흥미롭습니다. 세금 내는 문제. 솔직히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하하, 전혀 없죠. 하지만 납세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시민으로서 세금 납부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니까요. 이게 바로 사적 영역에서의 복종입니다. 하지만 그 시민이 학자의 자격으로 대중 앞에 나섰을 때는 현행 조세 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한지, 막 부유층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낱낱이 파헤치고 세상에 알릴 완벽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논리죠.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직자의 예시에서 이 역설은 가장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성직자는 교회의 상징과 교리 아래서 신도들을 가르치도록 고용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주일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즉 사적 이성을 사용할 때는 자신이 속한 교회의 교리에 철저히 충실해야 합니다. 자신이 몸담은 조직의 룰이니까요. 잠깐만요. 이 부분은 솔직히 약간 위선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일요일에는 강단에서 교리를 옹호하는 설교를 엄청 열정적으로 해놓고 월요일에는 자기 서재에 앉아서 그 교리가 얼마나 논리적 결함투성이인지 학자의 이름으로 비판하는 글을 쓴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정당화가 되죠?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겉보기엔 완전 모순 같지만 칸트는 이것이야말로 종교적 독단주의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을 방지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아, 독단주의를 막는다. 네. 성직자 역시 완벽한 진리를 가진 신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는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안정을 위해 강단에서는 약속된 교리를 따르되 지식인으로서 대중과 소통할 때는 관용의 정신 아래 그 교리의 모순을 지적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종교조차도 진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사적 사용에서는 철저히 복종하되 공개적 사용에서는 철저히 비판하라. 이 이중 구조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지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핵심 장치였군요. 이걸 지금 우리들의 현실에 적용해보면 진짜 소름 돋게 맞아떨어집니다. 현대인들에게도 완벽히 적용되죠. 네, 평범한 직장인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사에서 일할 때는 설령 상사의 지시나 회사의 방침이 내 개인적인 철학과 안 맞더라도 일단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칸트가 말한 사적 이성에 억압된 상태를 감내하는 거죠. 네, 월급을 받으니까요. 하지만 퇴근 후에 이 직장인이 익명 커뮤니티나 업계 전문 매체에 접속해서 자신이 속한 산업의 구조적 모순이나 노동 착지 구조를 매우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글로 남긴다면 혹은 그 경험을 막 모아서 책을 출판한다면 그 순간 그는 칸트가 말한 학자로서 이성의 공개적 사용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조직인으로서의 책임과 지식인으로서의 비판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워요. 그렇습니다. 칸트는 개인의 사유의 자유와 거대한 국가 시스템의 안정을 동시에 굴러가게 할 아주 정교한 톱니바퀴를 설계한 셈입니다. 무질서한 혁명이나 폭력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고 이성적인 비판을 통해서 공동체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보시키려는 의도였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사유를 한 단계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칸트가 개인의 내면과 대중 사이에서 일어나는 계몽의 불씨를 이야기했다면 이 불씨가 현대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국가 시스템으로 넘어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단순히 똑똑한 개인 한 명이 글을 쓰는 문제가 아니라 수천만 명의 시민들이 규칙을 정하는 절차와 합의의 문제로 진화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책이 위르겐 하버마스의 절차적 전환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하는 대목입니다.
하버마스가 이 칸트적 공론장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하버마스에게 공론장은 단순히 훌륭한 학자들이 모여서 고상하게 발언하는 낭만적인 카페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는 공론장을 엄격한 의사소통 윤리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시스템, 즉 절차 그 자체로 보았습니다. 하버마스는 현대민주주의에서 어떤 법이나 규범이 진정한 정당성을 얻으려면 오직 지배가 없는 담화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배가 없는 담화 상태라 권력도 없고 돈의 압력도 없고 그 어떤 물리적 강압도 개입되지 않은 순수한 논쟁의 장을 말하는 거군요. 시민들이 오직 더 나은 논쟁, 그 힘에만 굴복하면서 공동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과정만이 법의 근원이 된다는 뜻인데 솔직히 너무 유토피아적이지 않나요? 좀 이상적이긴 하죠. 현실 정치판을 보면 막 돈과 권력,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있는데 말이죠. 하버마스 본인도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건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배가 없는 담화라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하나의 규제적 이상, 즉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 기준점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네. 이 기준이 있어야만 현실의 법이나 합의가 얼마나 권력에 의해 오염되었는지 촉도가 생기니까요. 하버마스가 그리는 그림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민 스스로가 절차를 봉해 규칙을 만들고 거기에 복종한다네 완벽하잖아요. 하지만 존 롤스가 등장하면서 이 완벽해 보이는 공론장에 아주 묵직하고 현실적인 제동을 겁니다. 롤스의 반론이 뼈아프죠. 네, 롤스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대다원주의 사회가 하버마스의 생각처럼 대화와 토론을 통해 결국 하나의 순수한 진리로 수렴될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라고 직시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롤스의 핵심 전제는 바로 다원주의의 사실입니다. 한 사회 안에 공존하는 극단적으로 다른 신념 체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우주 만물이 신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굳게 믿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 수천 년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인, 세상의 모든 가치를 쾌락과 고통의 계산으로 환산하는 공리주의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안 된다는 절대 평화주의자가 한 도시 안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가 세상을 해석하는 아주 깊고 절대적인 진리체계, 즉 포괄적 교리를 뼛속 깊이 품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서로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도덕의 근원이 완전히 다르고 심지어 타협의 여지조차 없는 이 사람들이 공론장에서 정면으로 맞붙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카톨릭 신자에게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지만 세속적 공리주의자에게는 여성의 공간권과 사회적 효용의 문제입니다. 타협이 안 되죠. 이건 토론을 백날한다고 해서 하나의 진리로 합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하나의 헌법 아래서 국가의 강제력을 평화롭게 공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롤스는 하버마스의 이상적인 용광로로 대신에 아주 대담하고 현실적인 타협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공공이성이라는 개념입니다. 공공이성이요? 네, 롤스는 공론장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찾겠다는 헛된 욕망을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신 합리성이라는 한 단계 낮지만 실제로 실현 가능한 목표에 집중하라는 거죠. 즉, 헌법의 핵심 내용이나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처럼 치명적으로 중요한 정치적 문제를 논의할 때는 각자가 품고 있는 그 깊은 종교적, 철학적 절대 진리를 공론장의 문턱에서 잠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 깊은 신념을 국가 정책에 100% 투영하려는 시도 자체를 일종의 비합리적인 폭력으로 규정하는 거군요. 제가 만약 종교인이라도 국회나 공론장에서 정책을 논의할 때는 신께서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선 안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건 공공이성이 아니니까요. 대신에 이 정책이 공공보건 데이터상 모든 시민의 복지를 증진합니다. 이 정도로 나와 신념이 다른 사람도 동의할 수 있는 세속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로 내 주장을 번역해야 한다는 거군요. 진리가 녹아들어 하나가 되는 거대한 용광로로 보았다면 롤스는 공론장을 서로 다른 세계관들이 정면으로 충돌해서 피를 흘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정교한 방음벽이자 번역기로 설계한 셈입니다. 와, 롤스의 공공이성이 민주주의 내부에서 예의 바르게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이라면 방향을 조금 틀어보죠. 이 공론장과 열린 사회라는 시스템 자체를 외부에서 다이너마이트로 아예 폭파하려는 전체주의적 위협에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칼퍼퍼가 등장합니다. 포퍼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흥미로운 학술적 드라마가 책에 나옵니다. 바로 프랑크푸르트 학파, 특히 아도르노 같은 학자들과 포퍼가 격돌했던 이른바 실증주의 논쟁이죠.
우리는 보통 이것을 20세기 사회학계의 고상하고 거대한 학술적 충돌로 알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맞아요. 저도 학자들끼리의 점잖은 토론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어보니까 사실은 거의 일방적인 마녀 사냥에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위시한 마르크스주의 사회학자들은 포퍼를 맹목적인 실증주의자라는 허수아비로 둔갑시켜서 맹렬히 공격했습니다. 정작 포퍼 본인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실증주의자라고 규정한 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억울했겠네요. 이유는 뭐였나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자본주의 사회 전체의 구조적 모순을 혁명적으로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포퍼는 체제를 전복하는 대신에 점진적으로 수정해 나가자고 주장했으니 급진주의자들의 눈에는 체제의 수호자이자 몹시 거슬리는 눈엣가시였던 겁니다. 가 피거나 문제가 생기면 막 완벽하고 이상적인 유토피아 조감도를 펼쳐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집은 썩어 빠졌어. 다이너마이트로 완전히 폭파시키고 기초부터 다시 짓자. 극단적이네요. 하지만 포포의 태도는 다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집의 설계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적어도 저 지붕에서 비가 샌다는 것, 저 깨진 유리창 때문에 아이들이 취해 떨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잖아. 그러니까 일단 비가 새는 지붕부터 고치고 그 다음은 고장난 문짝을 수리하자. 너무나 겸손하고 실용적인 태도 아닙니까?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책이 어떻게 포퍼를 단순한 과학 철학자를 넘어서 칸트의 진정한 후계자로 규정하는지 그 깊은 철학적 뿌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칸트와 연결이 되나요? 네, 칸트가 인간 이성의 한계를 명확하게 긋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했듯이 포퍼 역시 그 궤를 같이 합니다. 포퍼 철학의 핵심인 오류 가능성은 인간의 지식이란 항상 틀릴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절대적인 진리를 독점할 수 없다는 아주 서늘하지만 뼈저린 전제에서 출발하거든요. 절대적 진리는 없다. 맞습니다. 누군가 절대적 진리를 손에 쥐었다고 믿는 순간 그는 필연적으로 타인에게 그 진리를 강요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열린 사회를 파괴하는 전체주의의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포퍼의 날카로운 경고였습니다.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 포포가 투키디데스의 페리클레스 추도사를 번역해서 인용한 대목이 그래서 더 뭉클하게 다가오네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아간다. 우리는 논의를 정치적 행동의 걸림돌로 여기지 않으며 행동이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적인 예비 과정으로 여긴다. 정말 아름다운 문장이죠. 민주주의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비판하고 이견을 쏟아내는 이 시끄럽고 덜컹거리는 자유의 공간이 사실은 오류를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인류 문명의 진화적 돌연변이이자 기적이라는 거잖아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그것이 결국 열린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니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성과 절차 그리고 합리성이 어떻게 사회를 진보시키고 전체주의로부터 우리를 방어하는지 거시적인 시스템의 층위에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입니다. 분위기가 전환되네요. 방향을 우리 내면으로 휙 돌려볼까요?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차갑고 계산적이고 의무감으로 똘똘 뭉친 이성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런 엄격한 이성주의에 맹렬하게 반기를 둔 두 명의 반항화, 바로 슐러와 니체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프리드리 슐러의 비판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직관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은 철저히 의무 중심이거든요. 내가 불우한 이웃을 돕고 싶어서 혹은 불쌍하다는 자연스러운 동정심 때문에 돕는다면 칸트에게 그것은 도덕적 가치가 없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말인가요? 우는 아이를 보고 마음이 아파서 달래주면 그게 도덕적인 게 아니라고요? 칸트의 엄격한 잣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경향성, 즉 본능적 감정에 휘둘린 행동일 뿐이죠. 진정한 도덕적 행동이란 내 본능이나 감정은 하기 싫더라도 오직 도덕 법칙이 그것을 의무로 명령하기 때문에 억지로 나의 감정을 짓누르고 행동할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와, 너무 차가운데요? 슐러는 칸트의 이런 태도를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했습니다. 그는 칸트의 도덕주의가 마치 스스로를 고문하는 카라투시오의 수도승처럼 지나치게 우울하고 금욕적이라고 비판했죠. 수도승이라니 비유가 찰지네요. 슐러가 원했던 도덕은 이성과 감정이 피 터지게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의무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 바로 우아함을 진정한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우는 아이를 기꺼운 마음으로 안아주는 따뜻함이 도덕이 되어야 한다는 슐러의 반론은 꽤 신사적이고 낭만적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의 바통을 프리드리히 니체를 이어받는 순간 상황은 극단적인 저주와 조롱으로 변해버리거든요. 니체가 칸트를 향해 퍼붓는 독서들은 수위가 엄청납니다. 아주 매섭죠. 칸트 철학의 심장인 정언명령을 향해서 니체는 오래된 도덕주의자의 속임수, 위선, 심지어 수학적 형태의 마술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아요. 니치의 분노는 인간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책에 따르면 니체는 스피노자의 영향을 깊게 받아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펄펄 끓어오르는 욕망과 충동을 생명의 근원으로 철저하게 긍정했습니다. 감정을 긍정한 거네요. 억노르라는 칸트의 도덕 법칙은 인간의 살아 숨쉬는 생명력을 적대시하고 병들게 하는 독약에 불과했습니다. 반생명적이고 병적인 억압기제라는 거죠.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할 인간을 쇠약하고 창백한 도덕의 노예로 전락시켰다는 것이 니체의 맹렬한 비판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기우시나요? 칸트처럼 나의 끓어오르는 욕망과 얄판 감정을 차갑게 통제하고 오로지 이성적 의무만을 따르는 것이 진정 고결한 삶일까요? 아니면 니체처럼 우리 내면의 폭발적인 생명력과 본능을 긍정하고 발산하는 것이 진짜 인간다운 삶일까요? 두 거장의 충돌이 정말 불꽃을 튀깁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감정과 이성, 우리는 정말 양자택일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등장합니다. 사실 책을 깊이 파고들어 보면 칸트가 감정을 100%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고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칸트는 슐러의 비판에 응답하면서 존경심이라는 매우 독특하고 정교한 도덕적 감정을 제시합니다. 이 감정의 작동 방식이 아주 절묘한데요. 존경심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 우리의 내면을 흔듭니다. 1단계는 뭔가요? 첫째, 도덕 법칙의 거대함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이기심과 얄팍한 자기애가 사정없이 깨지는 고통, 즉 지독한 겸손을 경험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감정적 타격이죠.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히는 거네요. 그럼 2단계는 뭐죠? 그 고통스러운 복종의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짐승처럼 본능에만 휘둘리는 것을 넘어서 그 숭고하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내 의지로 스스로 따를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 스스로를 위대하게 느끼는군요. 이것이 2단계, 즉 인간을 도덕적 주체로 고양시키는 감정의 승화입니다. 굴복과 고양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칸트의 옹호자들은 니체가 이 칸트적 감정의 긍정적인 고양작용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자아를 억압하고 굴복시키는 측면만 편협하게 바라보고 비웃었다고 정밀하게 반박합니다. 자아를 부수면서 동시에 영혼을 끌어올리는 감정이라니 칸트가 인간 내면을 들여다보는 통찰력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오늘 책을 통해 거대한 지적 산맥들을 넘었습니다. 칸트가 내면에 짚인 공개적 이성이라는 불씨가 하버마스의 치밀한 공론장 절차와 롤스의 현실적인 공공이성으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그리고 퍼퍼가 이를 어떻게 독단주의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냈는지 그 장대한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슐러가 원했던 우아함에 대한 갈망과 니체가 토해낸 생명력에 대한 찬사 역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울림을 남기죠. 차갑고 질서정연한 이성과 절차가 과연 인간 내면에서 거칠게 끓어오르는 거대한 감정과 본능의 소용돌이를 영원히 또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여전히 날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숙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을 열어 목격하는 소셜미디어나 현대의 정치적 논쟁 공간을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롤스가 말한 것처럼 오직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서로의 선을 넘지 않는 세속적인 공공의 규칙만을 지키며 대화하라고 끊임없이 요구받습니다. 네, 강요에 가깝죠. 하지만 모니터 너머에 앉아 타이핑을 하는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니체가 그토록 긍정했던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펄펄 끓어오르는 감정과 타협 불가능한 깊은 신념들이 마치 활화산의 마그마처럼 소용돌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 우리의 이 현대적인 사회 구조와
토론의 장이 인간의 이 강력하고 때론 파괴적인 감정을 단순히 세련되지 못한 사적인 것으로 억눌러버리고 오직 차갑게 정제된 이성적 토론만을 강요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 지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이 끔찍한 사회적 분열과 혐오, 날것의 분노들은 대중이 이성적이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잘난 이성의 틀 자체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거대한 본성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해 쩍쩍 갈라지며 터져나오는 치명적인 균열의 증거는 아닐까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방금 전까지 우리가 감정이나 도덕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쭉 추적해 오고 있었는데 책의 이 대목을 읽다가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 스피노자 부분 말씀이시죠? 네네, 맞아요. 스피노자가 인식,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머리로 이해하고 세계의 법칙을 깨닫는 그 차가운 인지적 상태를 단순한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감정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보통 당신을 포함해서 우리는 이성과 감정을 정반대의 링에 올려놓고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뜨겁고 변덕스러운 감정을 차갑고 논리적인 이성이 통제해야 한다. 뭐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스피노자는 진정한 통찰에 도달하는 순간 그 자체가 엄청난 능동적 기쁨이라는 감정을 폭발시킨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지식을 얻는다는 게 어떻게 가슴 뛰는 뜨거운 감정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 모순점이야말로 스피노자 철학의 가장 매력적인 심장부거든요. 이 기묘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인 코나투스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 코나투스. 존재하려는 노력 같은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코나투스란 단순히 생존하려는 본능, 막 겨우겨우 살아남으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자신의 존재를 계속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힘을 극대화하고 확장하려는 아주 본질적인 생명 에너지를 뜻하죠. 당신이 세상을 살아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 자극에 흔들리잖아요. 네, 뭐 타인의 비난에 상처받거나 날씨 때문에 짜증도 나고요. 그렇죠. 그렇게 사회적 압박에 짓눌리고 외부에 의해 지배받으면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때 우리의 생명 에너지는 쪼그라듭니다. 스피노자가 이것을 슬픔이나 우울, 억압 같은 수동적 감정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외부 세계의 파도에 막 이리저리 휩쓸리는 상태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들 때문에 겪는 그 모든 감정적 요동이 결국 내 생명력을 갉아먹는 수동적 감정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성을 통해 세계가 돌아가는 필연적인 법칙을 명석하고 판명하게 이해하는 순간, 즉 스피노자가 말하는 참된 인식에 도달하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어떻게 역전되나요? 세성의 법칙을 꿰뚫어 보게 되면 더 이상 알 수 없는 외부의 힘에 맹목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되거든요.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 우주가 어떤 인과관계로 엮여 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는 그 찰나의 통찰은 곧바로 우리 내부의 생명에너지, 그러니까 코나투스를 폭발적으로 팽창시킵니다. 아, 인식이 스스로를 기쁨으로 바꾸는 거네요. 네네. 인식이 곧 스스로를 기쁨의 욕망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스피노자가 말한 능동적 기쁨입니다. 뭐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얄팍한 쾌락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인식함으로써 내면의 깊은 곳에서 스스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의 능동적 폭발인 셈이죠. 와, 인식이 곧 내면의 생명의 에너지를 팽창시키는 폭발이라니. 이성을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그래서 이제 책을 보면 프리드리히 니체도 1881년에 스피노자의 이 주장을 처음 발견하고는 거의 흥분 상태에 빠져서 환호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엽서에다가 막 썼죠. 엄청나게 기뻐했죠. 나와 똑같이 인식을 가장 강력한 감정으로 보는 사람을 드디어 찾았다면서요. 근데 여기서 논리의 흐름이 아주 기묘하게, 아니 거의 배신에 가깝게 틀어집니다. 불과 몇 년 뒤의 상황에 바뀌죠. 네, 3, 4년 뒤인 1884년에서 1885년쯤에 작성된 니체의 유고를 보면 그토록 찬양하던 스피노자를 향해 갑자기 위선자라고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니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스피노자의 능동적 기쁨을 위선이라고 물어뜯게 된 건가요? 그건 니체가 스피노자의 철학을 더 깊이 씹어 삼키면서 그 안에 숨겨진 치명적인 결핍을 감지해냈기 때문입니다. 니체의 그 예리한 후각에
스피노자의 능동적 기쁨은 겉으로는 뜨거운 감정의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 그 속을 갈라보면 진짜 피와 살이 도는 거친 생명력이 철저하게 거세되어 있었거든요. 피와 살이 거세되어 있다고요? 네, 니체는 스피노자의 기쁨을 소크라테스적인 혹은 아폴론적인 환원된 생명 에너지라고 꼬집었습니다. 니체가 생각하는 진정한 생명력, 즉 디오니소스적인 원초성은 어둡고 맹렬한 거거든요. 그것은 단정하고 이성적인 통찰뿐만 아니라 혼돈, 끔찍한 고통, 파괴적이고 잔인한 충동까지도 전부 끌어안고 춤을 추는 야생의 역동성이어야 합니다. 아, 스피노자는 좀 얌전했다는 거네요? 그렇죠. 스피노자의 지적 기쁨은 너무 고결하고 너무 평온하며 모든 감정을 결국 이성의 질서 아래 편입시키려고만 했으니까요.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스피노자가 말하는 지적 기쁨이 마치 복잡한 수학 공식을 완벽하게 풀었을 때 느끼는 막 무균실처럼 깨끗하고 정제된 만족감이라면 니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온몸에 진흙탕을 묻히고 뒹굴며 산정상에 기어올랐을 때 터져나오는 그런 통제 불가능한 야생의 포효 같은 생명력이었군요. 아, 그 대비가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니체가 스피노자에게 느꼈던 혐오감의 실체예요. 니체의 관점에서 도덕적 가치 평가나 이성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고상한 이데아의 세계, 논리적으로 완벽한 세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오는 건가요? 철저하게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위장, 혈액의 흐름, 신경계 같은 특정한 생리학적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자 그 생리적 상태를 정당화하기 위한 해석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 모든 게 다 생리적인 거군요. 네네. 스피노자는 인식을 감정의 반열로 끌어올리는 혁명을 일으키긴 했지만 결국 그 감정마저도 차갑고 필연적인 이성의 통제 아래 두려고 했잖아요. 니체의 눈에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이성에 대한 숭배를 교묘하게 감춘 철학적 기만, 즉 위선으로 비친 겁니다. 생리적 상태의 증상이라는 말이 참 도발적인데 책에서 쇼펜하우어와의 방대한 비교를 통해 이 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겠네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죠.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동정심을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도덕적 가치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니체는 우리가 흔히 선하고 아름답다고 믿는 그 동정심조차도 사실은 삶을 부정하는 병든 생명력의 생리적 증상일 뿐이라고 팍 후벼 파버립니다. 도대체 동정심이 왜 생명력을 부정하는 독이 되는 건가요? 니체의 이 맹렬한 비판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쇼펜하우어의 세계관을 봐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본질을 맹목적인 의지로 보았습니다. 맹목적인 의지요? 네,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맹목성 때문에 삶은 본질적으로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라고 결론 내렸죠. 그래서 이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자아의 욕망을 버리고 타인과 나의 고통이 하나임을 깨닫는 동정심에서 찾았습니다. 아, 고통받는 세상에 대해 그냥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체념하는 거군요. 네, 조용히 물러서는 체념의 윤리죠. 하지만 니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쇼펜하우어와 영원히 결별합니다. 니체가 보기에 동정심은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고귀한 행위가 아니라 고통받는 자의 나약함과 우울을 나에게까지 전염시키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이요? 네, 살아남아 우뚝 서고 세상을 정복하려는 강인한 생명력을 위축시키고 아예 거세해버리는 무서운 독이라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사실은 당신 스스로도 그 삶의 고통을 견뎌낼 힘이 없다는 걸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히 그겁니다. 니체는 도덕이라는 것이 결코 형이상학적인 막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고 선언해요. 도덕은 단지 특정 인간 군상들이 자신의 생리적 수준, 자신의 나약함이나 강건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발명해낸 가치표에 불과합니다. 자기 기만이라는 거군요. 그래서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자기 부정적이고 체념적인 윤리를 완전히 짓밟아 넘어갑니다. 삶이 아무리 끔찍한 고통과 모순,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그것을 피하거나 동정하며 도망치지 말고 전부 끌어안으라는 겁니다. 다 긍정해라. 네, 그 삶을 향해 절대적인 긍정, 즉 예라고 포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니체의 그 유명한 힘의 의지입니다. 선과 악이라는 잣대 자체가 결국 인간의 맹렬한 생리적 에너지와 권력적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진짜 무시무시한 통찰이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만약 니체의 주장대로 우리가 선하다고 믿는 동정심이나 도덕적 감정들이 사실은 그냥 우리의 나약한 생리적 상태를 포장하기 위한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면 개인의 그 심해의 의지나 생리학적 구조가 모든 가치를 다 결정해버린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모두가 동의해야 할 보편적인 도덕이라는 게 존재할 수나 있는 걸까요?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요. 그냥 힘센 자의 생리적 충동이 곧 선이 되어버리는 약육강식의 혼돈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대한 딜레마 앞에서 책은 아주 자연스럽게 어떻게든 이 보편적 도덕을 구출해내려고 했던 칸트와 피소리우스의 치열한 논쟁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바로 선이 먼저인가 아니면 도덕 법칙이 먼저인가 하는 싸움이죠. 네. 피스토리우스의 비판은 지금 당신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는 칸트에게 이렇게 반박했어요. 올바른 의지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대상을 목표로 향해야만 한다. 즉, 무엇이 궁극적인 선인지 먼저 목적지로 정해져 있어야만 그 선에 도달하기 위한 법칙이나 규칙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아주 당연한 논리처럼 들리는데요. 행복이든 신의 뜻이든 어떤 도달해야 할 좋은 상태가 있어야 행동 지침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칸트는 여기서 서양 철학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명 방법의 역설을 내놓습니다. 목적지가 먼저가 아니라는 건가요? 왜? 칸트는 도덕 법칙 자체가 선과 악을 규정하는 것이지 선악의 개념이나 목적이 도덕 법칙의 기초가 될 수는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죠? 왜냐하면 피스토리우스의 말대로 선을 미리 정해버리면 그 선은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쾌락을 주거나 유익함을 주는 것, 즉 철저히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욕망의 대상표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득이 되니까 그걸 선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기적인 함정에 빠진다는 거죠. 아, 이거 책에 나오는 비유, 자동차 내비게이션으로 설명하면 확 와닿더라고요. 피스토리우스의 주장은 목적지, 그러니까 선을 먼저 입력해야만 기계가 올바른 경로, 즉 법칙을 안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상식적이죠? 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쓰죠. 반면에 칸트는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아니다, 목적지를 네가 맘대로 정하면 그건 그냥 네가 놀러 가고 싶은 곳, 개인적 욕망일 뿐이다. 내비게이션 기계 자체에 내장된 작동 원리와 알고리즘, 즉 도덕 법칙만이 우리가 도달해도 좋은 진짜 올바른 목적지가 어딘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스스로 결정한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네요. 그 내비게이션 비유를 철학적 언어로 조금 더 정교하게 다듬어 보죠. 칸트는 자신의 이 혁명적인 역설을 방어하기 위해 독일어의 언어적 뉘앙스를 현미경처럼 아주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칸트는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의미에서의 절대적 선악을 굿, 선과 부세, 악으로 규정해요. 도덕적인 선악이요? 네. 반면에 개인의 주관적인 감각, 생리적 반응에 따른 쾌락과 고통은 볼, 쾌적함과 외, 불쾌로 엄격하게 분리해버립니다. 책에서 이 구분을 당신의 혀끝에 닿는 감각, 즉 커피 맛의 비유를 통해 아주 집요하게 설명하잖아요. 아, 그 커피 비유가 진짜 탁월했죠. 당신이 아침에 갓 볶은 원두를 정성껏 갈아서 커피를 내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모금 마시고 그 향과 맛이 너무 환상적이어서 아, 이 커피 정 좋다, 와우하다라고 감탄합니다. 네네. 하지만 그건 철저하게 당신의 주관적인 미각세포가 느끼는 생리학적 만족, 즉 쾌락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이 커피가 세상에서 최고라고 열변을 토해도 쓴맛을 싫어하는 친구에게 당신의 감각을 보편적인 진리라며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감각적 쾌락은 태생적으로 타인에게 전달 불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어떤 행위를 보며 이것은 도덕적으로 선하다, 굿하다라고 선언할 때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내 기분과 상관없이 이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라면 반드시 동의해야만 하는 무거운 보편 타당성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 철저한 구분이 바로 칸트가 당대를 지배하던 쾌락주의와 도구주의의 숨통을 끊어놓는 논리적 무기가 됩니다.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커피를 마시기 위해 물을 끓이는 행위나 반대로 누군가를 암살하기 위해 그 커피에 몰래 독약을 타는 행위조차도 내가 원하는 특정한 결과를 얻는다는 그 목적 달성의 측면에서는 완벽하게 효율적인 도구적 수단입니다. 아,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도구주의자들은 목적 달성에 부합하기만 하면 그것을 좋은 방법,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칸트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 즉 네가 마시는 커피나 암살을 원한다면 이렇게 해라,
식의 가연 명령은 결코 도덕의 근처에도 갈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왜 안 되죠? 행위의 결과를 얻기 위한 도구로서의 선은 언제나 결국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이죠. 진정한 굿, 즉 도덕적 선은 어떤 쾌락이나 결과적 이득과 철저히 무관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면의 도덕 법칙 그 자체에 대한 순수하고 숭고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그 행위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극히 현실적인 반론이 좀 떠오르거든요. 인간이 정말로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나 사적인 흥미가 단 1g도 없이 그저 법칙이 명령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순수하게 행동하는 게 뇌과학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가능하긴 할까요? 꽤 어려운 일이죠. 향긋한 커피를 마시겠다는 목적이나 결과가 없다면 미쳤다고 아침부터 팔 아프게 원두를 갈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칸트의 이런 얼음장같이 깐깐한 도덕 법칙은 지나치게 기계적이고 인간의 현실을 무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를 쭉 따라가다 보면 더 크고 귀괴한 심연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인식론의 문제로 넘어가죠. 네네. 칸트가 개인의 주관적 쾌락으로 넘어선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우리 머릿속 이성 안에 굳건히 세웠다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내 이성 안에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건 내 생각이니까 알겠는데 내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이 물리적 세계, 그러니까 저기 있는 책상이나 창밖의 나무가 환상이 아니라 진짜로 존재한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죠? 내 이성의 틀이 모든 걸 다 걸러낸다면 외부 세계는 그저 내 머릿속의 홀로그램이 아닐까요? 책은 이 끔찍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칸트의 그 유명한 관념론 눈박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순수이성 비판 제2판, 이른바 비판에 추가된 이 관념론 논박은 서양 철학사에서 진짜 가장 치밀하고 우아한 방어전 중 하나입니다. 칸트는 여기서 두 명의 거물급 철학자가 세운 관념론의 아성을 정밀 타격합니다. 버클리랑 데카르트죠? 네, 첫째는 조지 버클리의 독단적 관념론입니다. 버클리는 외부 공간에 있는 물질적 상을들은 사실 허구이고 오직 우리가 그것을 지각할 때만 존재하는 관념의 다발에 불과하다고 봤죠. 둘째는 너무나 유명한 데카르트의 개연적 관념론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며 내 마음속 의식의 존재는 100% 확실하지만 내 바깥의 외부 세계는 전능한 악마가 나를 속이기 위해 만든 정교한 매트릭스일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의심했죠. 내면은 확실한데 외부는 불확실하다는 거군요. 네, 칸트는 이 두 사람의 전제를 오히려 그들의 논리를 역이용해서 완전히 붕괴시켜버립니다. 이 데카르트의 등에 칼을 꽂는 칸트의 논리 구조가 진짜 기가 막히죠. 오케이, 데카르트 네 말대로 네 마음속의 생각, 즉 내감이 확실히 존재한다고 치자. 그런데 네 내면의 생각이 존재한다는 걸 네가 알아차리려면 역설적으로 네 생각 바깥에 존재하는 변함없는 공간적인 사물, 즉 외감이 먼저 진짜로 존재해야만 가능해라고 증명해버리잖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칸트 논리의 심장부는 바로 내감, 즉 시간과 외감, 즉 공간의 필수불가결한 상호 의존성에 있습니다. 데카르트가 확신했던 내면적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에 따른 의식의 흐름, 즉 변화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제 슬펐던 나와 오늘 기쁜 나, 방금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끊임없이 지나가고 변한다는 것을 연속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이 곧 나라는 자의식이죠. 의식의 흐름이 자의식이다. 네. 근데 여기서 칸트는 결정적인 일격을 가합니다. 무언가가 변화한다는 것을 인식하려면 역설적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배경에 굳건히 버티고 있는 바탕, 즉 지속적인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거든요. 기차가 움직이는 걸 보려면 정지해 있는 풍경이 있어야 하듯이요. 맞습니다. 문제는 시간 자체는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멈춰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내면의 시간 감각만으로는 그 필수적인 지속성을 절대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들이 시간 속에서 흘러가고 변화한다는 걸 지각하려면 역설적으로 그 생각 바깥의 공간에 단단하게 연장되어 있는 변함없는 물리적 대상들, 예를 들면 책상이나 벽 같은 실체적 사물들을 동시에 지각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거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내 의식의 변화를 시간 속에서 배열하고 자아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내 바깥에 공간적 실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관적 관념론의 감옥에 갇힐 뻔했던 인류를 구출해낸 칸트의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어떻게 이 공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명확히 분리되면서도
동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를 증명한 겁니다. 책은 이 대목에서 공간의 안에 있음, 그 인사인이라는 은유가 지니는 철학적 무게를 굉장히 깊이 파고들죠. 공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아까의 논의와 연결해보면 칸트는 단순히 철학자들에게 얘들아 저기 창밖을 봐, 나무와 돌이 진짜로 있다니까 라고 우긴 게 아니네요. 아니죠. 그는 나라는 자아식이 시간 속에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각을 하나로 꿰어 연결하려면 변하지 않고 서 있는 시계탑이나 굳건한 땅 같은 외부의 공간적 기준점 없이는 아예 내면의 자아 형성조차 불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당신의 깊고 은밀한 내면 세계조차도 사실은 외부 세계라는 단단한 닻이 없이는 표류는커녕 아예 존재할 수조차 없다는 아주 섬뜩하고도 놀라운 통찰입니다. 나의 가장 안쪽이 사실은 가장 바깥쪽에 의존하고 있다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바로 그 지점이 칸트 철학의 정점이자 동시에 새로운 논쟁의 도화선이 됩니다. 칸트는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라는 우리 마음의 틀, 즉 형식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편적인 감각 재료들을 능동적으로 찍어내어 질서 있는 세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세계를 빚어내는 거군요. 네. 그런데 우리의 인식 틀이 세계를 빚어낸다는 이 강력한 아성에 드디어 현상학의 창시자 에드문트 후설이 정면으로 충돌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대한 마지막 대격돌이죠. 칸트와 후설 이 두 거장의 충돌은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 그 화살표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반대인 것 같습니다. 칸트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 찍는 방식이라면 후설은 그 화살표를 밑바닥에서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칸트의 선험적 철학에서 우리가 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적 감성, 즉 외부의 감각 데이터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뼈대도 없는 그냥 맹목적인 혼돈에 불과해요. 눈먼 데이터들이 마구잡이로 밀려 들어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오성, 즉 이성의 선험적 범주들이 위에서 아래로 쿵쿵 틀을 씌우고 형태를 부여해야만 비로소 의미 있는 사물로 인식된다고 보았죠. 이성이 다 정리해 준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후설은 칸트의 이 빈약한 경험 개념을 맹렬하게 비판합니다. 후설이 보기에 우리의 경험 세계는 이성이 억지로 형태를 부여하기 전부터 이미 그 밑바닥에 엄청나게 풍부하고 견고한 자기만의 절대적 구조를 스스로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설은 이 감각세계 자체의 고유한 뼈대를 진료적 선험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칸트의 모델이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창고에 이성이라는 정리 전문가가 들어가서 선반을 짜놓고 막 외부에서 들어온 물건들을 분류표에 맞춰 억지로 구겨 넣는 방식이라면 후설의 모델은 식물이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울창한 숲 자체의 현미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식물이 스스로 이미 생생하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하학적 인맥을 가만히 관찰하고 발견해내는 식물학자에 가깝네요. 아, 훌륭한 정리입니다. 이 개념을 설명할 때 책에서 들고 있는 예시가 한 방에 이해를 돕더라고요. 색깔은 공간적 연장, 즉 면적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그 명제요. 그 예시를 자세히 뜯어보면 후설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빨간색이라는 색깔이 이 세상에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 색이 칠해질 표면적, 즉 공간적 연장이 필요합니다. 면적이 0인 점 하나 없는 허공에 색깔만 둥둥 떠 있을 수는 절대 없잖아요. 네, 상상조차 불가능하죠. 후설은 이것이 칸트의 말처럼 인간의 이성이 머리를 굴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논리적 규칙이나 경험을 통해 귀납적으로 알아낸 통계적 결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색깔과 면적의 이 필연적인 결합은 이성이 개입하기 이전에 감각세계 자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절대적인 본질, 즉 아이도스입니다. 여기서 후설의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무기인 지향성이 등장하죠. 지향성이요? 네, 우리의 의식은 칸트의 창고처럼 그저 수동적으로 닫혀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의식은 언제나 허공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입니다. 의식의 대상을 향해 화살표처럼 뻗어나가 지향할 때 대상은 외부에서 이성에 의해 조립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고유한 본질을 우리 의식 앞에 투명하게 드러냅니다. 식탁 위에 놓인 컵을 볼 때 우리의 시각세포는 그 컵의 한쪽 면, 즉 2차원적인 윤곽밖에 보지 못합니다. 뒷면이나 안쪽은 우리 시야에 가려져 있죠. 네, 그게 한계죠.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종이에 오려놓은 평면 조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뒷면까지 둥글게 이어져 있는 입체적인 덩어리, 즉 사물 전체로 파악해냅니다. 칸트라면 내 머릿속의 오성이 그걸 3차원으로 계산해서 조립해냈다고 하겠지만 후설은 다르죠.
우리의 의식이 사물의 파편들을 넘어 그 배후에 스스로 내재된 본질적 총체를 향해 아주 직관적으로 뻗어나가 닿아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훗설의 그 직관은 조립이나 추론이 아닙니다. 대상이 자기 자신을 현존시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행위거든요. 결국 여기서 이 모든 철학자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제 머릿속을 때리네요. 만약 훗설의 말대로 사물의 진짜 본질이 지향성을 가진 우리 의식 앞에 스스로를 투명하게 드러낸다면 왜 이 세상에는 뻔히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도덕적 현상이나 타인의 처절한 고통 앞에서도 그 본질을 직관하지 못하고 맹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걸까요? 본질을 보는 그 순수한 직관조차도 사실은 니체가 조롱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리적 욕망에 의해 선택적으로 눈이 멀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그 모순이야말로 철학에 도달한 가장 깊고 어두운 심연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 통찰이 주는 맹렬한 내면적 폭발을 이야기한 스피노자에서 출발해 도덕조차 생리학적 충동으로 해체해버린 니체의 힘의 의지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이성의 벼랑 끝에 몰려 객관적 법칙과 시공간의 닻을 내리려 했던 칸트의 고군분투를 지나 마침내 사태 그 자체로 파고들어 본질을 직관하려 한 훗설의 지향성까지 도달했죠. 이 숨막히는 지적 여정을 관통하며 저는 당신에게 단 하나의 거대한 화두를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훗설의 말대로 우리의 의식이 항상 화살표처럼 무엇인가를 맹렬하게 지향하고 있다면, 그리고 동시에 니체의 경고대로 인간의 본질이 끊임없이 권력과 생존을 추구하는 생리적 에너지의 용광로라면, 지금 당신이 눈을 뜨고 인식하며 굳건한 진리라고 믿고 있는 저 바깥의 모든 세계는 정말로 우주가 스스로의 숨겨진 본질을 당신에게 우아하게 드러내 보여준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당신의 가장 깊고 은밀한 짐승 같은 욕망이 허공에 쏘아올린 거대한 환영,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정교한 홀로그램에 불과한 것일까요? 우리가 앞서 경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깊게 파고들었다면 이제 이 책이 제시하는 가장 근원적이고도 당혹스러운 심연 앞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바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미끄러지는 나라는 존재의 실체죠. 네, 드디어 올 것이 왔네요. 사실 이 책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부분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 칸트는 우리가 시간 속에서 변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려면 외부에 변하지 않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칸트의 관념론 반박이라는 유명한 개념이죠. 이걸 조금 더 일상적인 감각으로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달리는 기차 안에 앉아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네, 기차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려면 그 내 안의 감각만으로는 불충분하거든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는 그 창밖의 나무나 산맥 같은 멈춰있는 대상을 봐야만 비로소 이동을 확신하게 되죠. 칸트는 시간도 이와 같다고 본 겁니다. 내 내면이 시간 속에서 변한다는 걸 알려면 바깥에 절대 변하지 않는 실체라는 닻을 내려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현상학의 거장 훗설을 무대 위로 끌어올립니다. 훗설은 이 전제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과연 바깥 세상에 전적으로 기대해야만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문인가요? 네, 훗설은 굳이 외부의 닻을 내리지 않아도 우리의 의식 자체가 스스로 시간을 구성해낸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피아노 연주가 떠오르는데요. 당신이 방금 피아노 건반의 도 소리를 듣고 지금 레를 듣고 있다고 해보죠.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제가 도아래의 연속성을 느끼기 위해서 굳이 바깥에 있는 변하지 않는 바위를 쳐다봐야 할 이유는 솔직히 없잖아요. 내 안에서 무언가가 그 소리들을 연결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바로 그 멜로디의 경험을 통해 이 책은 시간의 비밀을 정밀하게 해체해 나갑니다. 시간이 단순히 점들의 나열이라면, 그러니까 시계 초침처럼 지금 그리고 또 단절된 그 다음의 지금이라면 우리는 절대 멜로디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저 툭툭 끊어지는 짧은 소음들의 파편일 뿐이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여러 음이 이어지는 흐름을 하나의 멜로디로 느끼잖아요. 훗설은 그 이유를 우리의 의식 안에 이미 과거를 꽉 쥐고 있는 힘이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과거를 쥐고 있다고요? 네, 이 책에서는 현상학의 언어로 파지 혹은 리텐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우리가 흔히 아는 기억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용입니다.
잠깐만요. 기억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방금 울린 도소리는 이미 물리적인 진동을 멈추고 허공으로 사라진 상태잖아요. 네, 사라졌죠. 그걸 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해서 붙잡고 있는 거라면 그게 바로 기억 아닌가요?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게 아주 핵심적인 지점입니다. 기억은 이미 완전히 끝나버린 과거, 그러니까 나의 현재와는 단절된 사건을 앨범에서 낡은 사진 꺼내듯 다시 불러오는 행위거든요. 아, 이미 종결된 사건을 되살리는 거군요. 반면에 파지는 다릅니다. 방금 지나간 돛소리는 여전히 당신의 의식 끄트머리에 꼬리를 물고 매달려 있습니다. 꼬리를 물고 있다고요?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혜성을 상상해 보세요. 혜성이 지나갈 때 길게 빛의 꼬리가 남잖아요. 아직 과거의 나락으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 않은 말 그대로 현재 안에 살아 숨쉬는 과거인 셈이죠. 와, 너무 멋진 표현이네요. 현재 안에 살아 숨쉬는 과거.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다음에 이어질 미 소리를 향해서 마음의 촉수를 뻗어두고 기대하게 됩니다. 이것을 얘기 혹은 프로텐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금이라는 순간이 종이 위에 연필로 콕 찍어놓은 그런 얇은 점 하나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얇은 점이 아닙니다. 방금 전의 소리를 꼬리처럼 달고 있고 앞으로 올 소리를 향해 열려있는 일종의 아주 두꺼운 폭을 가진 덩어리 상태라는 거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 두께를 가진 시간의 덩어리들이 촘촘하게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선율이 끊어지지 않는 멜로디로 경험되는 겁니다. 아, 이제야 칸트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연속성을 담보하려고 외부 대상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의 의식 자체가 스스로 시간을 짜맞추고 형성해낸다는 겁니다. 후설은 이 경이로운 의식의 상태를 서 있으면서 동시에 흐르는 강물이라는 아주 역설적인 문장으로 표현했습니다. 서 있으면서 동시에 흐른다? 강물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샘물결을 밀어내며 흘러가지만 전체적인 강이라는 형태 그 자체는 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뜻이군요. 네. 내 의식도 매순간 쉼없이 흘러가지만 그 흐름 전체를 거느리는 영원한 현재의 형태를 잃지 않는다는 놀라운 통찰이죠. 정말 압도적인 통찰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좀 서늘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거든요. 어떤 건가요? 의식이 스스로 시간을 직조해내고 강물처럼 흐른다면 그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나라는 주체는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아주 치명적인 질문으로 넘어오셨네요. 철학의 역사에서 가장 견고한 바위처럼 여겨지던 명제 있잖아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데카르트에게 생각하는 나와 존재하는 나는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틈 없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단일한 존재 아니었나요? 네, 그랬었죠. 완벽하고 투명한 근대적 자아의 표상이었죠. 하지만 이 책이 들레즈를 통해 칸트의 사유를 깊숙이 파고들면서 그 단단한 데카르트적 자아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산산조각이 난다고요? 들레즈는 칸트의 철학 깊은 곳에서 아주 낯설고 무서운 균열을 발견해냅니다. 무언가를 나는 생각한다고 규정하는 행위는 아주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죠. 그렇죠. 번개가 번쩍이듯 즉각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하지만 들레즈는 여기서 가장 뼈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그 능동적인 사유가 도대체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는 거죠. 그게 당연히 제 머릿속, 제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공간적으로는 뇌일지 모르지만 철학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사유가 바로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속에서 일어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이 주어지는 철저하게 수동적으로 겪어내야만 하는 맹목적인 형식이거든요. 아, 논리적으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투명한 지적 자아가 있는 반면 그 사유를 감당하는 나의 실질적인 존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늙어가고 상처받고 변형되는 경험적인 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하는 능동적인 나와 시간 속에 던져진 수동적인 나 사이에 메워질 수 없는 틈새가 생겨버린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들레즈는 이것을 시간의 균열이라고 꿰뚫어 보았습니다. 시인 랭보가 한 유명한 말이 떠오르네요. 나는 타자다. 내 안의 자아가 시간의 균열에 의해 두 쪽으로 쪼개져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문구가 이 책의 철학적 측면과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당장 일상적인 감각으로는 잘 와닿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야겠다라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저랑 속이 쓰린 육체를 가진 제가 완벽하게 동일한 한 사람인 것 같단 말이죠. 배고픔의 감각을 예로 드셨으니 그걸로 풀어보죠. 당신이 어제 매운 걸 먹고 심하게 배탈이 났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자극적인 걸 피해야겠다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네, 아주 능동적이고 이성적인 사유의 결과죠.
그런데 그 논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내는 순수한 지적 자아와 어제 진짜로 물리적 고통을 겪었고 내일 또 어떻게 늙고 아플지 모르는 시간 속의 육체적 자아는 결코 같은 층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층위가 다르다고요? 전자는 시간을 초월해서 인과관계를 통제하려 들지만 후자는 시간의 흐름에 갇혀 철저히 훼손되는 존재는 꾀요. 내가 나 자신을 완벽히 지배할 수 있다는 근대적 주체의 환상이 이 지점에서 박살나는 겁니다. 와, 시간이라는 쐐기가 내 안의 자아를 완전히 갈라놓았군요. 결국 나는 나 자신에게조차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 이방인, 영원한 타자로 남게 된다는 거네요. 너무 매혹적이지만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합니다. 무섭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들레즈는 이 상태를 자아의 분열증적 시간 구조라고 명명했거든요. 분열증적 시간 구조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쪼개진 채로 미치지 않고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건가요? 놀랍게도 이 깊은 균열은 우리를 허무로 몰아넣는 함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분열이야말로 사유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생성해낼 수 있는 근원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하죠. 아, 파괴가 아니라 생성을 위한 틈새라는 건가요? 네, 한 곳에 고여있는 단단한 주체가 아니라 그 쪼개진 틈새를 통해 나와 내 안의 타자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새로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아주 역동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시간의 틈새로 미끄러지고 무너지면서도 그 붕괴의 에너지를 동력 삼아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탄생시킨다. 이것이 철학이 폭로하는 우리의 진짜 얼굴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불안정하지만 동시에 아주 눈부신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아가 시간 속에서 쪼개져 있다는 이 압도적인 통찰을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아주 무겁고 끈적끈적한 물리적 현실로 곤두박질 치듯 내려와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죠. 이 책이 들레즈와 스피노자를 경유해서 내놓는 아주 역설적인 개념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선음적 경험론.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고개를 좀 갸웃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충돌을 느끼셨나요? 보통 선음적이라는 말은 경험을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인식구조 안에 장착된 뼈대나 조건을 뜻하잖아요. 반대로 경험론은 철저하게 현실에서 몸으로 부딪히고 감각해봐야 세상을 알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네,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개념이죠. 이 뜨거운 얼음 같은 두 단어가 어떻게 한 조를 이룰 수 있죠? 그 모순적인 충돌의 느낌이 바로 이 사유의 전곡을 찌르는 지점입니다. 칸트에게 시간과 공간은 우리가 세상을 보기 위해 마음속에 쓰고 있는 인식의 안경 같은 거였죠. 현실의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관념적 조건에 불과했습니다. 정신이 관념의 성에 갇혀버리는 느낌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둘레즈는 스피노자의 렌즈를 가져와서 이 성벽을 무자비하게 부수어버립니다. 스피노자가 뭐라고 단언했냐면 물리적인 신체 없이는 정신도 결코 기능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물리적 몸이 필수적이라는 거군요. 네, 우리의 정신은 전신은 진공 상태에 고상하게 떠서 사유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물리적인 시간 안으로 추락해야 하고 공간 속에서 무거운 피와 살을 가진 육체의 형태로 출현해야만 무언가를 사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물리적인 연장선, 즉 시공간이라는 무대로 쿵 하고 떨어져서 신체를 입는 그 사건 자체가 철학적으로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아주 오래전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찌개 냄새나 어릴 적 뛰놀던 골목길 풍경을 떠올린다고 해보시죠. 네. 기억과 상상이라는 이 고차원적인 정신적 작용은 단순히 허공에서 마술처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온도, 습도, 빛의 굴절을 견디는 공간 속에서 당신의 물리적 신체가 세상의 다른 물질들과 부딪히며 만들어낸 생생한 마찰의 흔적인 겁니다. 아, 육체가 물리적 세계와 빚어내는 그 마찰과 상처가 없다면 그 어떤 숭고한 사유나 감정도 시작조차 될 수 없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과거의 낡은 경험론처럼 감각을 통해 많이 겪어봐야 지식이 쌓인다는 식의 얄팍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의 정신이 작동하고 사유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 초월적인 조건 자체가 다름 아닌 이 끈적하고 무거운 물질적 시공간과의 맹렬한 충돌의 빚을 지고 있다. 와, 관념 속에만 떠돌던 철학이 갑자기 아주 묵직한 중력을 갖고 땀냄새 나는 흙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본입니다. 정확한 묘사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장 거대한 무대인 공간의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아, 공간의 문제요? 네, 이 책에서 에릭 바일이라는 사상가의 우주론적 칸트 독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텅 빈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간, 상하좌우가 똑같은 그 죽은 공간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죠. 저는 사실 이 대목에서 이번 철학적 여정의 절정을 느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처음에 제가 당신에게 던졌던 질문, 거울 속의 왼쪽 장갑과 오른손의 비유가 바로 여기서 풀리게 되잖아요.
당신이 거울 앞에서 양손을 들어 올렸을 때 거울 속 오른손과 왼손은 크기부터 지문까지 논리적으로 완벽한 대칭을 이룹니다. 네, 수치적, 기하학적으로 모든 조건이 동일하죠. 하지만 그 완벽한 논리에도 불구하고 왼쪽 장갑은 절대로 오른손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머릿속의 논리로는 완벽히 똑같은데 현실의 물리 법칙에서는 절대 포개어지지 않는 이 대칭물의 역설. 전문가님, 도대체 이 기막힌 예시가 공간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이 포개어지지 않는 대칭몰의 예시는 인간의 머릿속 논리만으로는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입증하는 아주 결정적인 타격입니다. 결정적인 타격이요? 오직 개념과 수치만 가지고는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이 방향성의 차이를 절대로 도출해낼 수 없거든요. 아, 계산만으로는 방향이 안 나온다는 거군요. 네. 오로지 우리가 3차원의 물리적 공간 안에 그 피와 살을 가진 육체로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내 몸을 직접 움직이며 방향을 생생하게 감각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진실인 거죠. 단순히 머릿속에 X축, Y축, Z축 같은 개념적인 덩어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간이 단지 수학적 허구나 주관적 착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단단히 뿌리내리고 부딪혀야 하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무거운 사실, 즉 절대적인 직관의 형식임을 완벽하게 증명합니다. 공간은 단순히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몸으로 부딪히는 묵직한 사실이다. 참 놀라운 통찰이네요. 그런데요. 네, 그렇다면 이 거대하고 맹목적인 물리적 사실 속에서 인간은 그저 이 공간에 던져진 채로 무기력하게 살아가야 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한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도약을 하거든요. 에릭 바일은 공간을 단순히 불변하는 텅빈 상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빈 상자가 아니면 뭐죠? 공간은 인간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형성되고 변형될 수 있는 대단히 다원적이고 역동적인 차원입니다. 의미에 따라 변형된다고요? 네. 평평하고 무기력한 유클리드 기하학의 공간을 넘어 질량과 중력에 의해 시공간 자체가 구부러지고 휘어진다는 현대 물리학의 비유클리드적 공간까지 나아가죠. 물리적인 변형을 넘어서 인간의 삶과도 연결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가 매일 가족과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아주 친밀하고 따뜻한 생활 세계의 공간이 있는가 하면 발을 들이는 순간 숨소리조차 내기 힘들 정도로 경건함에 압도되는 신성한 종교적 공간도 존재하잖아요. 아, 장소에 따라 우리가 공간을 전혀 다르게 감각하긴 하죠. 이처럼 공간은 절대적인 물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끊임없이 해석을 가하고 의미를 덧칠하며 직조해내는 아주 능동적인 캔버스와 같습니다. 인간은 의미 부여를 통해 그 텅 빈 차가운 공간을 질서와 생명이 숨쉬는 우주, 즉 코스모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와, 이렇게 쉼없이 이어지는 깊은 사유의 바다를 건너오면서 우리의 여정이 마침내 아주 장엄하고도 무거운 결론을 향해 모여들고 있음을 느낍니다. 네, 긴 여정이었죠. 후설이 말한 스스로 과거를 쥐고 미래로 열려있는 그 의식 속 시간의 강물을 지나왔고, 그리고 들레즈가 짚어낸 사유하는 자와 늙어가는 육체 사이의 서늘한 시간의 균열을 들여다보았고요. 그 분열의 고통을 앓는 지체가 기어이 관념에 안락한 성을 떠나서 묵직한 신체를 입고 시공간이라는 가혹한 현실 속으로 떨어져 내리는 선험적 경험론의 치열한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네, 그 맹렬한 충돌의 순간들을 지나왔죠. 마침내 우리는 그 물리적 시공간이 단순한 기계적 배열이나 수학적 상자가 아니라 인간의 생생한 방향 감각과 의미 부여를 통해 빚어지는 웅장한 코스모스라는 거대한 진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고 깊은 여정 끝에 우리가 주게 되는 통찰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저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의 노예가 아니며 텅 빈 기하학적 큐브 속에 갇힌 유령도 아니라는 점이죠. 우리는 유령이 아니다. 내 안의 시간적 균열을 아프게 견뎌내면서 이 무거운 공간 속에서 상처받는 신체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결국 인간이라는 한계 지어진 주체가 이 차가운 세계를 무의미한 원자들의 무작위적 충돌이 아니라 아주 고유하고 충만한 의미로 가득 찬 전체로 파악하려는 숭고한 열망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아, 숭고한 열망이요. 주체는 자신의 한계인 바로 그 신체와 물리적 시공간을 도리어 무기로 삼아 우주와 끈질기게 관계를 맺습니다. 물리적 한계 안에서 영원한 의미를 캐내려는 이 몸부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살아내는 가장 진실된 방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며 고민해봐야 합니다. 인간이 부여하는 이런 주관적이고도 파편화된 의미들이 과연 저 텅 빈 우주적 질서 안에서 어떻게 그들만의 확고한 영토를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어서